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구미시가 세 차례 도전 끝에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499억 원이 투입돼 첨단 방위산업진흥센터 건립과 방산특화개발연구소 운영,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기업 100개사, 생산 유발 효과 5,780억 원, 일자리 창출 2,100여 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산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경상북도는 구미의 반도체와 포항의 2차 전지 특화산지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치밀한 전략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지역 미래 산업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 길까지 활짝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7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건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비가 내리고 건조함은 해소됐지만 아침 기온이 반짝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 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도 안동은 17도에 그치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조금은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서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요. 북서쪽에 찬 공기를 타고 먼지도 함께 유입돼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영주와 안동은 한때 나쁨 수준, 의성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안동 탈춤공원에서 2023 안동 평생학습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생학습 축제 행사는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각종 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4년 만에 재개되는데요. 이번 축제는 안동에서 꿈꾸는 인생사계, 변화하는 미래 평생학습 온이란 주제로 평생학습의 다양한 정보와 역할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평생학습 기관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요. 50여 개 단체가 참가하는 홍보체험관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청소년 가요제도 함께 열려 끼와 열정이 넘치는 청소년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지역민들께서는 이번 주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지나고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오늘 낮 기온 19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에는 아침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보온에 도움이 되는 옷차림 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선덕여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2023 선덕여왕 첨성대 행차하다 재현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신라 금제 왕관을 쓴 선덕여왕이 보연을 타고 행차하는 행렬을 볼 수 있고요. 행렬이 끝나면 첨성대를 배경으로 선덕여왕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신라 문화 콘텐츠 개발원이 진행하는 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문헌 고증과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라시대의 복식과 환두대도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신라시대 무기인 환두대도와 금관, 금제 허리띠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전시품을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그동안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신라시대의 금관과 무기, 복식 등 1500년 전의 신라의 모습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12도, 습도는 63%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이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독도를 지켜낸 사람들과 3, 4호 독도로 향하는 바닷길을 주제로 기념관 관람과 함께 진행되는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울릉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운영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단체와 개인 모두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교육 신청은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은 모든 국민이 독도 의용수비대를 알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울릉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6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도 의용수비대의 헌신과 나라사랑 정신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대구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은 자금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국세청의 전산화가 고도화되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금 출처 조사가 예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자금 출처 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 재산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네. 조사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나이에 비해 많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평소에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 세금을 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자금 출처 조사는 누가 받게 되는 건가요? 누구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PCI 분석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PCI 분석 시스템 뭔가요? 네, 소득 대비 지출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먼저 일정 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을 다 합치고요. 신고된 소득보다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면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된 소득은 1억 원인데 취득한 주택이 3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2억에 대한 소득은 누락된 것으로 봐서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게 이 소득이 나왔는지 그렇죠. 조사를 그 출처를 하는 거군요. 물어보는 거죠. 예. 이러한 조사 때문에 현금을 다발로 주는 증여도 결국에는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금을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면 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면서 결국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지출에 비해서 이제 적다는 뜻이니까 소득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세무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세 신고 누락인데요. 증여인지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증여세 누락이 좀 많은가 본데 이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세법에서 증여는 거래의 형식에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법은 완전 포괄주의라는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법에 증여행위다라고 적혀있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만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완전 포괄주의요? 네, 증여세법. 예. 모든 증여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합니다만 행정의 편의상 특정 연령과 취득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은 두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본다면 30세 미만의 경우 5천만 원, 30세 이상은 1억 5천만 원, 40세 이상은 3억 원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인 분이 2억짜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금 출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조사 대상은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라든지 계좌이체 같은 증거로 명백하게 증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용돈이나 뭐 생활비, 축의금 이렇게 받는 돈도 있잖아요. 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나요? 이런 경우도요? 먼저 증여세의 비과세 규정을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예를 들어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가 본인이 직접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가 드리는 거니까 이제 예외가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생활비라는 것은 이제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축을 해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혼동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세법에서는 생활비나 교육비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직접 사용한 것만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월 100만 원씩 받는 분이 이 생활비를 1년간 모아서 1,200만 원을 주택 매입 자금에 사용했다면 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아, 또 증여에 해당하는군요. 부모의 카드를 이용해서 그러면 생활을 하고 본인의 소득은 저금을 해서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절세 방법이라고 해서 증여세 문제가 없이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국세청은 소득 수준과 소비 내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소비 내역이 굉장히 낮거나 부모의 소비 내역이 굉장히 높다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적인 증여 방식보다는 추적이 힘들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인 증여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 참 무서운데 어떤 방식으로 적발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국세청은 우리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와 자녀가 사는 지역이 다르거나 자녀의 출퇴근 동선과 카드 사용 내역이 겹치는 경우 고령의 부모님이 하기 힘든 스포츠 활동을 한다면 더욱더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그럼 자금 출처로 증빙이 가능한 건가요? 네,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와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그렇죠. 축의금의 문화는 상부상조의 전통과 결혼 자체를 축하하는 축하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은 축의금으로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주인 부모님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축의금을 자녀들에게 입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빌리는 경우요. 네, 빌리는 경우에 차용증에다가 언제 상환할 것이고 이자는 얼마를 낼 건지 작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한다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적정한 이자율은 연 4.6%인데요.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이자는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면제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4.6%의 이자율을 약정했을 때 1년에 92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2억을 빌리고 92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세법에서 허용하는 이자율이 연 4.6%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2억 원까지는 이자가 없이도 빌려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좋은 그 팁일 것 같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자를 내지 않으면 아들의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2억 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한 이자에 못 미치더라도 꾸준히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 또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차용증이나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하는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자를 아예 내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내야 된다는 거네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네, 맞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있으면 네. 충분히 갚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선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금 흐름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소명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출처는 많지만 누락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밀화되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를 받고 1, 2년 동안 아무런 조사가 없었다고 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자금 출처 부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사 대상이 되면 일단 연락이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약 2주 전에 네.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유라든지 어떤 조사를 할 것인지 이제 통보를 하게 되겠네요. 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장에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통합조사로 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2주 전에 통지가 오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미리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세법에 정해놓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라는 말이 굉장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관과 우리 세금을 내시는 분의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게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용열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7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KBS 대구방송총국에서는 2023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매달 셋째 주 월요일 TV 공개홀에서 100세 건강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에는 욕창과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리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경북대학교 병원에 먼저 방문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들 먼저 만나고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가 욕창과 갑상선 암인데요. 먼저 갑상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또 치료 중인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거든요. 먼저 만날 분은 이비인후과 곽지혜 교수인데요. 갑상선이 걱정돼 병원을 방문하면 담당의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제가 만난 환자는 32세 여성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혹시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불편한 증상을 앓고 있진 않으신가요? 목 쪽으로 혹이 만져진다든지 쉰 목소리가 나거나 음식을 삼킨 때 목에 이제 걸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하는 등의 증상은 없으신가요? 저는 건강검진을 하다가 초음파상으로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 유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암을 진단받기 전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통증이라던가 피곤함, 무기력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진료 같은 경우는 절개로 수술을 했었고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5년 정도 병원을 다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반절제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호르몬제를 복용했고요. 수술 후에는 목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법부터 가벼운 운동이나 지금도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많이 잠기는데 물을 많이 마셨고요. 저는 따로 음식 관리는 안 했습니다.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라 뭐 착한 암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암을 진단받고 또 수술을 했다면은 뭐 말을 할 때 좀 쉰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쉽게 피로해지는 이런 후유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갑상선암은 다양한 여성암 중 국내 발병률 최상위권을 늘 차지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곽지혜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갑상선암이란 거 말 그대로 갑상선에 생기는 암을 총칭하는 것인데 이제 갑상선에 혹이 발생하는 것을 결절성 갑상선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갑상선 결절의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이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가 악성 결절로 진단이 됩니다. 이 악성 결절을 총칭해서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크기가 커지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을 하고 이제 전이를 일으켜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이기는 하지만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화암이라는 것은 진행이 느리고 암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후가 좋아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갑상선암 역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통증이 없는 그냥 전경부에 발생한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증상이지만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경부 초음파를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주된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통해서 암을 모두 제거하고 재발을 막는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갑상선에 가족력이 있거나 영아기나 소아기 때 목 부분에 방사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미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정기적인 검진이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또 갑상선암은 재발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잖아요.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볼 이야기는 욕창과 관련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욕창과 관련해서는 성형외과 류정엽 교수를 만나봤는데요. 류정엽 교수는 재건 수술과 외상 상처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고 치료한다고 합니다. 욕창은 쾌유를 하셨다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 또 압력이 가해지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난치성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류정엽 교수의 목소리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욕창은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눌리는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계속 한 자세로 누워 계신다든지 이러면 체위 변경을 통해서 그 원인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생겨 있는 상처를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드레싱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욕창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엉덩이 부위에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엉덩이를 보면은 사실 여유 이제 살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여유 살을 이용해서 그 욕창에 있는 그 결손 부위를 이제 메우는 수술인데 우리가 이제 수술적 절개를 통해서 살을 옮기는 그런 이제 피판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술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그 아프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또는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쪽이 계속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그 압력을 좀 제거해 주십사 체위 변경을 해주시는 게 조금 필요하고 그것이 좀 힘들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체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부위가 엉덩이 부위다 보니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변이나 감염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통 욕창이 생기면 처음에 색깔만 빨갛고 또 피부만 조금 벗겨졌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안 오시고 집에서 그냥 드레싱을 좀 해보시려고 하다가 3, 4단계까지 많이 깊어지고 상처가 안 좋아진 상태로 그제서야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1, 2단계라도 빨리 오셔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그래도 회복이 좀 빠르고 수술 없이 드레싱만으로도 잘 낫기 때문에 피부가 그냥 단순히 좀 벗겨졌다 이런 정도라 하더라도 병원 진료를 얼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KBS 대구의 100세 건강 강좌 강의를 진행하실 교수님 이제 미리 만나봤는데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KBS 대구 TV 공개월에서 욕창과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대안 이 100세 건강 강좌가 열리는데요. 오늘 미리 만나본 경북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곽지혜 교수와 성형외과 류정엽 교수가 강연을 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데이터 경제입니다. 데이터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숨만 쉬어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대다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루 일과만 되돌아봐도 한 사람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필수품이 됐죠. 그렇죠. 통화, 문자 기록은 기본이고 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치 데이터가 누적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콘텐츠 이용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 특정 브랜드에 관한 선호도를 파악하는 정보가 생성됩니다. 출생부터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쌓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네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네. 데이터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는 추세죠. 네. 빅데이터는 지난 2019년 정부의 3대 전략 분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은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풍부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금융 데이터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증권, 카드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다른 기업과 연구소 등이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거래소를 통해 이를 직접 요청해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라. 이 데이터 거래소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데이터 보안 문제는 걱정이 없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의 공급처는 주로 은행, 증권, 카드 등 대형 금융사인데요. 데이터 거래소의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익명 또는 가명 처리돼 제공됩니다. 데이터 가격도 높게 책정돼 있어 문턱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공급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금융사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끔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서비스가 이제 새롭게 출시됐다 이런 광고를 보고 놀라는 때가 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데이터 관련 산업군의 기업들의 성장세도 아주 무섭죠. 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탑10 기업 중 7개사가 정보통신 분야 기업입니다. 정보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의 경우 카카오가 불과 10년 만에 시총 100조 원대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매출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의 시대가 됐습니다. 역시 그 이면에는 데이터가 있었네요. 네, 잘 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게 대표적이죠. 네. 기업들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와 접목해 더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는 건데요. 가공된 데이터는 소셜 데이터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상품 매출을 예상하거나 제조 장비의 로그 데이터를 추적해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쓰입니다. 네, 데이터 활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대구는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민선 8기 대구시는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ABB를 꼽았죠. 여기서 두 번째 B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성 알파시티에서는 데이터 구매, 가공,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가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을 목표로 삼은 대구시가 관련 산업에 기반을 다지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서서 이제 데이터 거래소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대구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네, 데이터 활용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면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기업의 데이터 유통 거래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꽤 높은 편인가 봅니다. 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데이터 바우처 연도별 신청 건수가
지난 2019년 기준 161건에서 지난해 483건으로 3배 늘어났다는 것만 봐도 데이터 유통 거래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지원 건수는 93건에서 113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기업들이 지원에 더 목마른 상황인데요.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 이후 데이터 활용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데이터 활용이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역 특화 분야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역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요 공급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개방 가능한 데이터는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 산하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와 연계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로 택시 승하차 이력 등 공공서비스 성격의 데이터나 지자체 기관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 품질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의 활용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우려되는 점도 있겠죠? 네, 사실 모든 데이터가 다 쓰임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무작정 축적하면 관리하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자체 서버룸에 보관하는 경우 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게다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항온기, 냉각팬 등 설비를 갖춰야 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데이터를 이제 무작정 쌓아놓으면 또 문제가 되는군요. 선별하는 작업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큼 데이터를 식별하고 정제하는 과정도 중요도가 높은데요. 다만 단순 반복 작업에 이 역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인공지능입니다. 네. 딥러닝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류해 보관하고 활용 방법까지 제시하는 똑똑한 AI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역할을 또 AI가 하는군요. 자, 유능한 AI의 등장이 데이터 산업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IT 업종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제조나 서비스 분야도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흔히 IT 업종이 아니면 데이터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객 소비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소개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헬스케어는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으로 연결하고 AI 분석을 통해 생활, 식단 등을 안내합니다. 의료 연구기관 및 기업들에서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분석, 지름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유통업계의 경우 고도화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조업 현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정우태 기자가 보기에는 앞으로 데이터 경제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세계 최대 유통 플랫폼이죠. 아마존의 디렉터였던 로니 코아비는 지난 2004년 한 강연에서 데이터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한다. 네,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데이터 활용 기술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9분 지났습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1일부터 프로야구가 개막했는데요.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주말 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개막 시리즈를 치르며 올 시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무려 6년 만에 홈에서 열린 개막 시리즈에서 삼성은 1승 1패를 거뒀는데요. 지난 4일부터 진행된 하나 이글스와의 홈 3연전에서도 5일 시합이 우천으로 취소되는 가운데 1승 1패로 1승씩 나눠 가지며 5할 승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일 일요일까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시즌 첫 원정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승 2패면 나쁘지 않은 출발인데요. 삼성이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우리 석지훈 기자가 보기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김동엽 선수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김동엽 선수요? 네. 1일 개막전에선 선발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튿날 2차전에선 4타수 4안타로 모든 타석 출루하며 역전승에 디딤돌을 놨는데요. 김동엽 선수의 4안타 경기는 지난해 5월 11일 대구 SSG전 이후 무려 326일 만입니다. 거의 1년 만이네요. 네. 네. 4일 하나전에서는 마수거리 홈런이자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2점 홈런을 때려내 역전승에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어젠 침묵했지만 시즌 초반 삼성 타선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26일 거의 1년 만인데 김동엽 선수는 지명타자죠? 네. 어린 시절 어깨 부상으로 인해 송구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지명타자로 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 지명타자라는 데에서 오는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 이를 이겨내고 활약 중인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지명타자가 부담이 참 큰가 봅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지명타자로 출장하는 경우 이제 수비에 나설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매 타석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수비에도 나설 경우 이제 지난 타석에서 못한 것을 수비로 만회하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환기가 용이한 반면 지명타자는 타석에서만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까지 맞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중압감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동엽 선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김동엽 선수도 야구인 2세죠? 네, 바로 빙그레이그스 창단 포수이자 천안 북일고 감독을 지낸 김상국 감독의 아들인데요. 최근 인터뷰에선 아버지가 원래 되게 엄한 스타일인데 지난 겨울 야구장에서 많이 웃고 편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울컥했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 꼭 밝히면서 끈끈한 부자간의 정을 과시하기도 했죠. 자, 오늘부터 LG와의 3연전이 진행됩니다. 자, 눈여겨볼 점이 뭘까요? 우선 선발 마운드에는 오늘 양창섭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외국인 원투펀치 데이비드 뷰캐넌과 엘버트 수아레즈가 차례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개막 시리즈에서 선발 등판했던 외국인 선수들과 달리 양창섭 선수는 시즌 첫 등판인데요. 첫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이번 3연전은 물론 올해 삼성 선발진을 가늠하는데 참고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에 콕 집어주셨어요. 양창섭 선수 드디어 마운드에 오르네요. 네,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제 등판하고 오늘 창섭 선수의 투구 내용을 좀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요. 대구에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수년된 탓에 그렇죠. 첫 등판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이온즈 파크에서 직접 양창섭 선수의 투구를 살펴보지 못해 아쉽지만 선수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등판을 홈에서가 아니라 이제 원정에서 가지는 게 오히려 선수에게는 잘된 건가요? 부담이 덜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삼성의 홈 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친화구장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이 나오는 구장 중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이에 반해 잠실 야구장은 국내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투수 친화구장입니다. 아무래도 투수로서는 라팍보다 잠실에서 등판하는 편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구장도 타자 친화구장, 이렇게 투수 친화구장 이렇게 있군요. 네. 자, 오늘 양창섭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축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무승부를 거뒀죠? 네, 대구FC는 지난 1일 토요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대구는 지난 시즌 인천과 3차례 맞붙어 1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인천전 무승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대구는 지난 2021년 5월 8일 홈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3대0 승리를 거둔 이후 인천과 치른 5경기에서 2무 3패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네, 쉽지 않은 상대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 시즌 리그 4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인천 원정에서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비진 전원이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지만
전 그중에서도 김강산 선수를 칭찬하고 싶네요. 김강산 선수. 올해부터 대구에서 뛰게 된 선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강산 선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K리그2 부천FC에서 뛰면서 수비진의 중심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대구대 재학 시절부터 최원건 대구FC 감독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해 최 감독이 정식 부임하자마자 프런트에 가장 먼저 영입을 요청한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관심이 성공적인 영입의 바탕이 된 경우인데 이번 라운드 경기도 원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바로 내일이죠. 대구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원 큐 K리그1 2023 6라운드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1승 3무 1패, 승점 6점으로 6위 중인 대구가 3승 2패, 승점 9점으로 4위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을 상대로 시즌 첫 원정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대구가 최근 들어서 서울과 경기가 나쁘지 않죠? 네, 대구는 서울을 상대로 통산 전적에서 14승 15무 19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4승 4무 2패로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시즌에는 서울과 정규 라운드 3회, 파이널 라운드 1회 총 4차례 맞붙어 2승 2패로 치열한 승부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등권까지 떨어지며 위기에 처했던 대구는 서울과의 막판 2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면서 K리그1에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서울전에서는 좀 누구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진용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격진에는 황의조, 나상호, 강성진 등 국가대표 자원들이 버티고 있는데요. 이들 억제하기 위해선 기성용,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등 미드필더 진영에서부터 넘어가는 패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를 위해 이진용 선수가 특유의 터프한 수비와 활동량을 바탕으로 서울의 미드필더들을 억제하는지 여부가 이날 승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진용 선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축구 얘기를 해봤고요. 자, 지금까지 프로스포츠 얘기 해봤는데 고교야구 소식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2023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대구의 세 고등학교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전국 93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먼저 경북고가 야로고 BC, 설린인터넷고, 충암고, 동성고를 차례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 1시간 전인 11시부터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마산 용마고와 준결승 진출을 두고 맞붙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고는 김해고, 원주고를 꺾고 16강에 진출해 바로 어제 광주 제일고에 4대2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고는 부산공고, 경기항공고를 꺾고 16강에 올랐지만 다크호스 배제고에 4대6으로 역전패하면서 아쉽게도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자, 경북고의 상대팀에 올해 고교 투수 최고 자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용마고의 투수 장현석은 올해 고교 넘버원 투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규정상 원래 일정대로라면 8강전 출전이 어려웠지만 주중 내림비로 대회 일정이 하루씩 연기되면서 등판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전미래대 장현석이라는 고교하고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북고는 지난달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명문고 야구 열전에서 우승할 정도로 두 타 모두 짜임새 있는 팀이라 장현석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경북고뿐만 아니라 대구의 세 학교 모두 올해 우승기를 좀 들어올릴 수 있는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 대구권에서는 대구고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전국구 강팀으로 부상했는데요. 올해에는 정통의 강호 경북고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과 경기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원고까지 탄탄한 전력을 갖춰 세 학교 모두 강팀으로 분류돼 어느 팀도 만만히 볼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네, 맘 같아선 이 세 학교가 올해 열리는 모든 대회를 싹쓸이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도 우수한 선수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고에서는 이제 작년에 우완 투수 이로운이 전체 5번으로 SSG에 사이드암 투수 김정훈이 전체 10번으로 KT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내야수 박장민은 10라운드 전체 98번으로 삼성에 입단하면서 한 해 3명이나 프로 무대에 진출시키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대구 야구가 다시 부흥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기운이 삼성에도 전해져 올해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프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서요? 네, 아직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우선 경북고에선 우완 투수 전미르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신의 구속도 시속 150km까지 나오면서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석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많은 고교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현장에선 1라운드 안에 지명이 유력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상원고에선 우한 임상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미로와 마찬가지로 장신의 시속 140km 후반대 구속으로 상위권 지명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대구시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구의료원에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엽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보건의료 분야 유공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일주일은 건강주간으로 구군 및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홍보활동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올해 보건의 날 주제 헬스 포 올처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부모, 교직원, 대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교육 지원자로서 학부모의 긍정적 교육 참여 활성화로 오는 4월 21일 낮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일반 대구 시민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상은 개인 부문과 학교 부문으로 나눠서 이뤄지는데 개인 부문 최우수상 1명에게는 교육감상과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학교 부문은 총 19개 교를 선정해 교육감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2023 어린이 사랑 다자녀 가족 사진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임신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사랑스러운 어린이, 다자녀 가족의 행복한 모습 등 결혼, 출산,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사진과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사진과 UCC 동영상 부문으로 나눠서 열리고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단위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팀당 최대 4개의 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고요.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일신문 홈페이지 공모전 코너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구시장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고 전체 수상작은 대백프라자 갤러리 여성업 엑스포에도 전시됩니다. 경북도는 정부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농촌 관광을 통해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민 파워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관광객들이 경북 도내 운영 중인 농촌 체험 휴양시설 이용 시에 체험비와 숙박비의 50%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경북도 농촌체험관광 포털인 오이소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올해 9월까지 진행합니다. 휴양마을의 전통 웰빙 등 체험거리, 치유농장의 숲체험, 제철 음식 만들기 등 계절별 테마별 프로그램과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으니까요. 올봄에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경북 농촌으로의 여행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져 쌀쌀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약간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이 황사 영향으로 오늘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나쁨이었다가 오후에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은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